오늘도 다시 켰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다가 귀찮은데 그만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올리게 되네요.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계속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라 가지고 도움이 되면 좋죠 뭐.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2장은 보시면은 웨더 이론, 웨더 티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13장은 뭐일까요? 13장은 에이비에이션 잘 안 되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잠깐만. 이거 아직 12장인데. 잠시만요. 13장은 여기 있네요. 13장은 에이비에이션 웨더 서비스. 이렇게. 결국에 우리는 12장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13장을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즉 우리는 기상청의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상청의 자료는 12장처럼 내주지 않습니다. 기상청의 자료는 13장처럼 내줘요. 그래서 12장을 배경식 삼아서 13장의 내용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즉 12장은 뭐 몰라도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13장을 잘 해석하기만 해도 12장 내용이 커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론을 모른다고 비행하는 거 아니죠. 지금 실제로 비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이론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13장의 해석만 잘 해도 그리고 그 해석을 뭐하러 하느냐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들 우리가 threat이라고 얘기를 하는 threat 얘네들을 잘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웨더 티오리는 그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인트로덕션 나오겠죠. 뭐 웨더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웨더의 기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가 이제 웨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왜 일어났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태양이 지표면을 uneven하게,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달구거든요. 태양빛은 사실 일정하게 날아오지만 이렇게 태양과 마주하는 기울기에 따라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져요. 그 이유가 웨더 현상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의 지구는 이렇게 대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는 달과 같은 곳에 가면은 온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날씨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날씨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에어의 무브먼트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날씨의 변화 생기지 않고 그냥 온도의 변화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성이나 뭐 달이나 이런 곳의 날씨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구에서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우주 비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성에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의 대기에서 날씨의 변화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지구에는 에어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는 날씨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한 가지 대답만 하시면 돼요. 태양이 지구의 표면을 비대칭적으로 뜨겁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여기에도 나올 거예요. 뭐 웨더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 뭐 챕터 explains 뭐 theory 뭐 background knowledge 그런 게 있고요. 로컬 뭐 플라이트 뭐 롱 크로스 컨트리 갈 때는 뭐 디시전 메이킹 뭐 잘 해야 되는 거죠. atmosphere라고 이제 대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조선소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걔네들도 물론 뭐 망한 애들도 있겠지만 조선소는 망하지 않는다.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 조선소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많이 있다 보면은 망하는 애들이 생기겠죠. 이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웃자고 얘기를 하면은 지구의 공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비행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래에 들어서 그 과학기술이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 과학기술 발전의 시발점이 보면은 첫 번째는 화석 연료를 이제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관을 통해서 자동차나 배나 이제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의 비행기는 배는 몇천 년은 아니지만은 뭐 1000년 이상 전부터 존재해 왔고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는 한 150년 정도, 200년 뭐 마차도 있었으니까는 그거 감안해서 보자면은 한 150년 되고 비행기가 만들어진 건 100년이거든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년 1893년이니까 한 120년 됐네요. 어쨌든 간에 이 비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최신의 기술이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 비행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가 이 atmosphere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대기 속을 날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요. Composition of atmosphere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에어라는 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고도가 너무 높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나이트로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비행을 하는 고도 적어도 0피트에서 한 45,000피트까지는 얘의 구성이 일정해요. 다만 여기는 매우 밀도 있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이고 여기는 매우 듬성듬성 모여 있는 것이죠. 여기는 매우 밀도 있게 듬성듬성 아시겠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대기지 않습니까? 대기는 이제 뭐 대륙권, 성층권 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트로포스피어 그리고 스트라토스피어 이렇게 있죠. 2만 피트, 3만 6천 피트, 28만 피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는 보면은 2만 피트, 16만 피트네요. 우리의 비행기는 트로포스피어를 지나서 스트라토스피어까지 올라가요. 근데 스트라토스피어에서의 아주 아랫단을 날고 있죠. 높아봤자 요 정도. 그러면은 내가 비행을 할 때 트로포스피어를 지나서 스트라토스피어로 들어갔다. 대륙권을 지나서 성층권으로 올라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대륙권 맞겠지? 트로포스피어 검색해봐야겠다. 참.
검색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층권은 성층권이 여기가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 그리고 대륙권 트로포스피어 여기가 대륙. 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느냐? 이 아래쪽에서는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대류 현상, 위아래로 왔다가 여기 있는 CB 같은 거 얘 보이죠? 이런 애들이 대류권에서는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성층권에서는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류 현상이란 얘가 여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대륙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성층권으로 가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불안정해야지 이런 그 큐뮬라님버스, 우리가 CB라고 부르는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름은 안정하지만은 이 온도 변화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쉽게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 구조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때가 있나?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지구 대기의 구조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 대기의 구조는 사실 온도가 핵심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륙권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1000피트당 2도씩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륙권을 지나서 성층권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보세요. 아래에 있는 어떤 층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공기와 위에 있는 공기가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위에 공기가 차가워야 되고 아래 공기가 따뜻해야 되거든요. 즉 위쪽 공기가 차갑다는 말은 얘가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 공기가 차갑고 위쪽 공기가 따뜻하다. 그러면은 얘는 이 따뜻한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이 따뜻한 공기가 조금 차가워지거나, 사실 요 구조적인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 이 따뜻한 공기보다 구조적으로 이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져서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보다 더 차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마치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비유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하지만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웃지 마세요. 네. 자,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잠깐만, 이게 안정적이지. 이거를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흙수저가 살고 위쪽에는 금수저가 살아요. 근데 금수저가 공부를 조금 덜 한다고 해서 얘가 바로 흙수저가 되는 거 아니죠. 구조적으로 금수저는 금수저로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 아시겠죠? 흙수저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금수저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구조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요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아래에다가 놓고 흙수저를 위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금수저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흙수저가 조금만 나태해지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불안정한 구조다. 마치 뭐랄까 우리가 이제 사회가 안정된 사회에서 이제 막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농민 봉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우리 뭐 3.1 천하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대부분 흙수저가 금수저를 밑으로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흙수저가 위에 자리를 잡고 금수저가 밑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은 그 구조가 쉽게 바뀝니다. 왜냐면은 흙수저는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대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tmospheric circulation, 이런 식으로 circulation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적도는 뜨겁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간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의 방향이 요 한 방향밖에 일어날 수가 없죠. 크게 보면 이런데 실제로는 요렇게 일어납니다. 요렇게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도 공기가 저기 그 극지방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적도 공기는 여기서만 놀거든요. 제가 공기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기는 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거든요. 이 덩어리는 잘 섞이지도 않고 잘 뭐랄까 흩어지지 않아요. 얘는 비슷한 애들끼리 딱 모여있기 때문에 이 플루이드라는 거는 비슷한 성질의 그 물질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딱 뭉쳐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극지방이 아니라 요 지방에 가보면은 물이 어떻게 흐르더라?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물이 안 섞여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물과 북반구에 있는 물이 만나지만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북반구에 있는 물은 다시 북반구로, 남반구에 있는 물은 다시 남반구로 내려갑니다.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물의 뭐랄까 염분도 다르고, 뭐 또 온도도 미세하게 다를 거고, 속도도 다를 거고, 그래서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atmospheric pressure,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코릴리어스 포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릴리어스 포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코릴리어스 포스 검색해 보면은 그 세수대야 많이 나오거든요. 세수대야에서 물을 이렇게 담아 있다가 이제 하수구 구멍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용돌이 쳐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남반구에서는 반대 방향이에요. 남반구에서는 북반구, 남반구에서는 북반구가 이 방향이다. 남반구는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코릴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릴리우스 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폴스는 왜 발생을 하느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지명 자체가 여기 있죠. 여기 에콰도르라는 지명 자체가 이퀘이터 그 적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그 수도가 딱 적도에 있는데 여기서 몇 걸음 올라가면 북반구, 몇 걸음 내려오면 남반구 이렇게 되십니다. 위와 아래의 그 세수대야를 놓고 이렇게 물을 반대로 흘러가게 하는, 반대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하는 실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봐도 있어요. Measurement of atmospheric pressure. 이 프레셔를 재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은 예로부터 요거 그 수온계를 가지고 많이 쓰죠. 그래서 수온계를 쓰면은 29.92 밀리 인치가 나온다. 29.92. 이게 사실 29.9이면은 뭐 손바닥 한 뼘 정도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29.92인치라면 상당한 높이거든요. 이게 이제 1인치가 한 2.5cm 되나? 그러니까 75cm, 막 76cm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높이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조에다가 수온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1m 정도 되는 이 유리관을 삽입을 밑에다가 이제 푹 잠기게 하고요. 그리고 안에 공기방울을 다 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온이란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얘가 힘을 못 이기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끝까지 처음엔 차 있는데 얘가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진공인 상태죠. 에어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때의 이 높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atmospheric pressure가 높다 그러면은 높은 고기압이면 29.9가 아니라 31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프레셔가 낮다 이러면은 뭐 27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뭐 그게 방법이래요. 넘어가겠습니다. Altitude and atmospheric pressu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도에 따라서 atmospheric pressure는 다르다. 이렇게. 덴버는 해발 고도가 거의 5,000피트 되나? 6,000피트 되나? 제가 비행을 한 데가 이제 피닉스인데 애리조나에서 콜로라도까지 가본 적이 한 번 있는데 한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세스나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했고, 뉴올리언스는 진짜 거기 그 뉴올리언스가 사실 원래는 늪지대였는데 뚝을 쌓아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부 지역은 그 해발 그러니까 0피트보다 민은 뭐라는 뜻이에요? 평균적이잖아요. 평균적인 바다의 높이보다 낮게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이 아니라 십몇 년 전인가 태풍이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이 뚝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뉴올리언스의 많은 부분을 침수시켰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좀 드려보고, 자, 2492 이렇게 29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이 고도를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 프레셔 값을 불러주거든요. 2992, 23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줍니다. 그런데 왜 이 덴버의 프레셔 2492를 불러주지 않고 왜 이상한 29 뭐 3 뭐 29 뭐 8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줍니다. 여기는 이제 3000 뭐 이런 식으로 2992에서 위아래로 2992에서 위아래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막 이런 식으로 2492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ATC에서 불러준 2992 이 값은 사실 이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 에어리어의 공기 매스 있잖아요. 매스 이 에어리어의 공기 매스 얘네들의 값을 해발 고도에서 측정했다고 가정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지 않지. 만약에 요 프레셔 값을 그대로 넣어줬다. 그러면은 비행기는 덴버 공항에서 실제 높이까지 이 절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비행을 해보면은 상당히 간단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하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긴 합니다. 비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Altitude and Flight 뭐 이렇게 넘어가고 Altitude, Human Body 고도가 높아지면은 density DA가 낮아지겠죠. DA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행도 영향을 받을 테고 휴먼 바디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거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에어로메디컬 팩터에서 보면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윈드 앤 커런트 뭐 윈드 패턴, 컨벡티브 커런트 이런 게 나오고요. 컨벡티브라는 말 자체가 대류라는 뜻일 거예요. Effect of obstruction of wind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day, night 이렇게 있죠. 해안가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보느냐? 항상 낮에는 브리즈가 불고 밤에는 랜드 브리즈, 씨 브리즈, 랜드 브리즈 이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람은 이 주위의 공기가 굉장히 캄해서 태양의 역할이 이 지역을 지배할 때, 도미넌트 할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커다란 에어매스의 뭐 저기압 무브먼트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무브먼트가 나오지 않겠죠. 결국엔 날씨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류 영향이라든지 기압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그 낮과 밤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A가 조용하다 하면은 B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C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치겠죠. B가 더 크니까는. 근데 A와 B가 조용하다 그러면 C가 도미넌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더 큰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태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태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낮이니까는 씨 브리즈가 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태풍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뭐 웜 에어 라이징, 쿨 에어 싱킹 이런 것 역시
그냥 뭐랄까 그 아무런 큰 대류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큰 고기압이 얘가 고기압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압은 떨어지는구나.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지역을 도미넌트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 이런 자잘한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로우 레벨 윈드 시어. 뭐 이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랜딩할 때 로우 레벨 윈드 시어가 있으면은 어렵다. 윈드 시어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밑줄을 한번 쫙 그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ind shear is sudden, drastic change in wind speed and or direction over a very small area.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앞으로 비행하실 때 동안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low level wind shear 이 정도는 이제 wind shear는 뭐냐? A sudden drastic change in wind speed or direction.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wind and pressure representation on surface wind ma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소바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겠죠. atmospheric stability 이렇게 있고 inversion 있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moisture,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뭐 이런 게 있고요. 사실 humidity 습도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A는 pressure, B는 temperature, C는 humidity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의 값이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A가 프레셔가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다. 그러면 템퍼러처를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엇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를 매일매일 루틴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는 친척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학교 째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을 크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method by which air reaches the saturation point. 이건 뭐 satu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이런 단위 공간의 포화라는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어쨌든 saturation이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비지블 모이스처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단어가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precipi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precipitation은 그 말 그대로 포화된 O2 입자를 precipit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공기 중에 O2가 있는데 O2가 아니라 H2 죄송합니다. H2 물. 공기 중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작게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얘가 saturation 되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precipi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precipitation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게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fog가 될 수도 있고 dew and frost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윈드에 따라서 틀릴 수도 다를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고 뭐 그런 거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링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에서만 써요. 근데 보시면은 실링이라는 말 그대로 얘는 영어 단어 그대로 천장이거든요. 천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천장처럼 구름이 구름이 천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실링은 사실 엄격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For aviation purpose.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비행의 목적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A ceiling is the lowest layer of cloud reported as being broken or overcast. broken 아니면 overcast 그러니까 broken 아니면 overcast를 ceiling이라고 하지 그보다 약한 거를 가지고 ceil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n the vertical visibility, clouds are reported as broken when 5, 8, or 2, 8, 7, 8 of the sky is covered with overcast means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broken과 overcast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타워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그럼 타워를 중심으로 하늘을 이렇게 나눕니다. 몇 군데로? 8군데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하네요. 타워를 중심으로 8개로 나누는 거죠. 1, 2, 3, 4, 5, 6, 7, 8. 만약에 이게 이 8군데가 다 구름으로 차 있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오버캐스트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5, 7 그러니까 5 to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만 차 있다. 이렇게만 차 있다. 이거는 브로큰. 이것도 브로큰, 한 개 더 차 있어도 브로큰, 하나 더 차 있어도 브로큰, 한 개 더 차 있으면 오버캐스트. 아시겠죠? 너무 설명을 쉽게 잘 해드린 것 같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큰도 이렇게 높이를 같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포트 할 때 뭐 3,000 broken 아니면 5,000 overcast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 해줍니다. visibility, precipitation 아까 말씀드렸죠. precipitation, front front는 전선인가 전선? one front, cold front 뭐 이런 다른 종류의 프론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프론트가 나오나? 프론트. 제 생각에는 이건 만고 제 생각입니다. 이 전선 프론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프론트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프론트만큼 비행을 할 때 신경을 안 쓰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프론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기상학자들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그 공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비행을 할 때 이 프론트를 예측을 하고 프론트를 보고 내가 뭔가를 뭐 정보를 얻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즉 파일럿에게 프론트는 큰 의미가 없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만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론트 자체는 조금 마음 편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은 실제 비행할 때
크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썬더스톰. 근데 왜 궁금한 게 이 프론트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썬더스톰이 왜 프론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왜냐면 썬더스톰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쓰죠. 썬더스톰 빨갛게 칠하겠습니다. 썬더스톰을 우리 비행용으로 이제 그 기상용어로 큐뮬러 님버스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C 님버스 큐뮬러 CB라고 합니다. 썬더스톰은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스콜라인, 토네이도 이렇게 있고, 아이싱 이렇게 있는데, 라이트. 하여튼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 전부 다 썬더스톰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 어느 하나도 비행의 페이버한 게 없어요. 비행을 도와주는 요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썬더스톰은. 비행과 썬더스톰은 완전 상극이에요. 그래서 썬더스톰이 있으면은 제일 첫 번째 피하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썬더스톰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큐뮬러스 스테이지, 머처 스테이지, 디스페링 스테이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썬더스톰이 있으려면은 뭔가 세 개가 필요했었는데 리프팅 포스랑 모이스처랑 한 개가 더 있었는데 리프팅 포스 언스테이블 에어였나? 하여튼 이 썬더스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썬더스톰 자체는 적어도 20마일은 멀리 떨어지라. 왜? 헤일, 우박이 이런 식으로 20마일 바깥까지 떨어질 수가 있대요. 20마일이나. 그래서 멀리 피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코어 라인은 썬더스톰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박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썬더스톰의 끝이 이렇게 가 있다. 그럼 그 말은 스톰은 이쪽으로 움직인다. 스톰의 방향, 무빙 방향이 이쪽이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스톰이 점점점 멀어질 거기 때문에. 챕터 서머리 보시면은 크게 제 생각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구 대기의 구조, 지구 대기의 구조. 두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지구 대기의 구조. 두 번째는 프론트. 세 번째는 썬더스톰. 이렇게 나누는데 대기의 구조, 프론트, 썬더스톰. 2번은 보지 말고 1번과 3번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